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문학 국내 소설 그중에서도 SF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적 SF 상상력이란 무엇인가? 지난 첫 시간에는 국내 SF 소설계 고인물들 책 내마야 100권 팔리던 시절부터 SF 소설을 써왔던 3인방 곽재식, 이서영, 임태훈 작가를 저희가 모셨고 오늘은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임태훈 작가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임태훈입니다. 예. 왜 다시 나오셨냐? 고인물과 신진 스타들을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이자 비즈니스 SF라고. 창작의 순간부터 이 작품을 어떻게 팔 것인가를 구상하는 장르의 개척자시죠. 선구자.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SF 고인물이라는 예. 컨셉으로 나왔었고 그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 그런데 지금 핫한 예. SF 작가분들을 모시면 더 좋지 않을까. 예. 손님을 잘못 모셨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고 잘못 모신 다음에 다시는 안 모셔요. 보통은. 이번에 이제 가장 핫한 작가님들을 같이 한번 모셔보면 더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싶어서 그 얘기는 오늘 제가 할 얘기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분의 90년대생 신진 SF계의 스타들을 모셨습니다. 박해울 작가님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해울입니다. 천선란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설가 천선란입니다. 그리고 심너울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설가 심너울입니다. 자, 목소리를 이렇게 착 까신 심너울 작가님이 현재 최연소입니다. 맞아요. 심너울 작가님부터 네. 곽재식 작가에게 최근 읽은 SF 중에 하나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추천작으로 거론하신 게 한 터럭만이라도. 걸작이지요. 자, 20대 후반 네, 후반이죠. 어떻게 하다가 SF 작가를 저는 네. 곽재식 작가님이 쓰신 항상 첫 부분만 쓰다 그만두는 당신을 위한 글쓰기였나. 항상 첫 부분을 쓰다 그만두는 당신을 위한 어떻게든 글쓰기. 아니 그래서- 곽재식 작가님 글을 보고 글을 시작하신 거예요? 네, 네. 서로 짠 거예요 혹시? 아니요. 그 군입대하기 직전이었는데요. 그게 원래 사람이 병역을 지기 전에는 좀 하지 않던 행동을 하기 마련이죠. 원래는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프로그래머. 네네. 그런데 진짜 소설 한번 써보고 싶다. 곽재식 작가님 이때까지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몇 번 팬레터를 보냈지요. 근데 그 마침 그때 공모전이 있었거든요. 그게 운 좋게 잘 됐죠. 운 잘 돼가지고 어디서 상을 받으신 겁니까?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한 프로젝트였어요. 네. 어. 그런데 다행히 행운이 있어서 지금까지 또 이렇게 글로 벌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첫 소설이 제목이 정적이라고 합니다. SF였어요? 판타지에 가까운데 그래도 SF적인 요소가 있죠. 그러니까 SF로 그러면 시작하신 SF. 예. 그런데 뭐 대화가 잘 안 되네. 이게 자기가 좀 잘 아는 분야로 먼저 글을 시작해보고 싶고 그렇죠. 그리고 또 현실은 워낙 세상의 문제의 레이어가 많잖아요. 예. 근데 SF나 약간 판타지 그런 장르적 그런 걸 도입하면 그러니까 써야 할 걸 좀 더 과장해서 드러낼 수 있는 내가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부분만을 네네 그래서 그런 장르적 요소를 통해서 더 현실의 어떤 부분을 좀 더 과장시킬 수 있는 특히 제 세대랑 저 앞 세대는 뭐 어릴 때부터 뭐 스타크래프트도 하고 자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네요. 네, 그럼 멋있잖아요. 뭐가 멋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2016년에 알파고와 이세돌 씨의 그런 대국을 보면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구나 하는 걸 모두 느꼈고 제가 그때 졸업할 때였거든요. 그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알파고가 미친 네. 영향이 꽤 크구나. 그쵸. SF. 네, 예, 그때 정말- 입문하신 분들 꽤 네. 있는 거구나. 저는 원래부터 오타쿠였죠. 예. 네. 근데 이제 곽재식 작가의 글을 우연찮게 접하고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네. 했는데 그게 됐어. 네. 돼가지고 그냥 계속 쓰니까 인기 있어. 원래 재능은 어디서나 빛나는 거죠. 지금까지 SF 몇 편 쓰셨습니까? 하늘의 별을 셀 수는 없잖아요. 꽤 많이 썼습니다. 예. 한 터럭만이라도 이 소설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추천 받으면서 줄거리를 좀 들었거든요. 저희끼리 박수 쳤는데 고개를 지나치게 끄덕끄덕 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정할 수 없네요. 부정했어. 본인 소설 중에 추천할 거 이제 좀 준비하고 계세요. 힘든 과제네요.
아 거기 골라내기가 아 너무 많아서.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자 우리 천선년 작가님. 접니다. 아, 죄송합니다. 반대로 쳐다봐가지고 예 20대시죠? 네. 예 문예 창작을 이제 전공하셨고 한국 과학 문학상 장편 대상 제4회 네. 천개 파랑 네. 이걸로 등단하셨죠? 네. 이 문창과 나오신 분들은 보통 정통 소설을 쓰지 않나? 네, 저도 좀 오랫동안 예. 본격 문학을 공부를 했다가 네. 정말 솔직히 말하면 인간만 나오는 게 재미가 없었어요. 로봇이나 뭐 외계인이나 뱀파이어나 늑대인간 이런 소재들을 너무 아, 좋아했고 원래 네, 그런 거를 학교 다닐 때는 좀 취급을 잘 안 했어요. 본격 문학으로 성공해야 소설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인식이 원래 있었어요. 소설가가 되고 싶었고 네, 애초부터. 네. 근데 이제 본인의 취향은 알고 보면 SF 판타지 이쪽이었는데. 네. 예. 하지만 이제 정통 소설가가 왠지 더 그럴 듯하니까. 그것만 소설가로 인정해주는 분위기도 좀 있었죠, 그때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글을 쭉 가다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응모하기도 했는데 많이 떨어졌죠. 많이 네. 계속 떨어졌죠, 네. 그러다가 왜 갑자기 아, 이게 그 앞에 앉아 계신 박해울 작가님이 네. 저희 동문이에요. 학교 선배신데 해울 작가님이 먼저 한국과학문학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제3회 네. 제가 그걸 제3회입니다. 보고 제3회 제4회 네. 아 그래서 선배님을 보고 아, 저렇게도 되는구나. 네,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되겠구나. 박해울 작가도 보니까 이미 10여 년 전에 개간문예에서 소설 부문으로 아, 네, 맞아요. 예 거기서 신인상으로 20대 초반에 등단을 하셨어요. 네, 그건 장르 문학은 아니었어요. 정통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님 봤더니 10년 동안 안 되더라. 안 되다가 SF로 빵 되더라. 아, 되게 행복해 보이셨어요. 행복해. 네. 먼저 가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네. 근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큰 꿈이 있었는데 예. 계속 장르 문학 판타지류를 되게 쓰고 싶어 했어요. 그때는. SF, 판타지 네, 이런, 네. 이런 그러니까 거. 장르 문학 그러니까 뭐 용이랑 기사가 나오는 이야기라든가 아니면은 살인 사건 추리나 추적한다든가 판타지. 네. 아니면 미스터리물 문창과를 가면 좀 판타지나 장르 문학 쪽을 심도 있게 더 쓸 수 있겠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장르 문학이 약간 천대받는 분위기? 안 쳐주죠. 교수님들도 혼내고 왜 소설에 외계인이 나오냐, 외계인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대한민국 사회의 리얼리즘으로 던져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런 거 맞아요. 없는데요.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안 되고 네. 정통 소설을 써야 되는구나. 소설은 일반 소설로 신인상을 네, 네. 받으셨는데 이미 20대 초반에 네. 그 이유는 안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그 이후로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한동안은. 그럼 천선난 작가님은 이제 선배가 가는 길을 봤어. 네. 정통 소설로 이제 신인상을 받았으나 한 10년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SF 소설로 대상을 받았어. 네. 그게 자극이 됐어요? 엄청 됐죠. 기파라는 네. 작품으로 네. 3회 한국과학문학상 장편대상. 그 분야에서 제일 큰 상이죠. 아 그럼요.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기파라는 작품도 좀 센세이션했죠. 선배는 그래도 신인상이라도 받았는데 본인은 여러 가지 응모했는데 잘 안 됐어요? 네, 다 떨어졌어요. 교수님이 먼저 너 글은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장르일 것 같다. 박해울 작가님도 한국과학문학상에 수상을 하고 저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그 학교의 학풍 자체가 이제 SF로. SF로 다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만합니까 이제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 겸업이시구나. 네. 나머지 두 분은 전업이세요? 네. 이 두 네네 분은 전업입니다. 전업이에요. 전업으로 할 만큼 이게 수익이 됩니까? 네. 우리 임 작가님은 이제 비즈니스 SF를 하시니까 요즘은 생계가 돼요 이제? 네. 거기까지 왔구나. 네.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부터 일을 할 때까지만 해도 예. 저 SF 책을 좀 내고 싶어요 하면 다 말리는 분위기였어요. 안 팔린다. 네. 그러니까 아예 내주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어. 처음에 기파 초고를 썼을 때도 네. 주변 사람들이 너 그거 아무데도 실어주는 데 없다. 엔솔로지 형태로 나오는 거를 선택을 해서 단편으로 만들어서 실으라고. 박택신 작가님하고 목소리 비슷하시네. 그래요? 잡음이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출판하지 않는다. 네. 그게 2010년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임 작가님. 그렇죠. 어. 그러니까 장편 소설 하나로 SF 이야기가 나오는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야, 8명에서 10명의 작가들이 이제 모여서 십시일반해야 어. 출간을 이어올 수 있었고 그런 것조차도 출판사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지만 출판사 대표 취미 활동과 가까운 거고요. 그렇죠. 어. 박해월 작가님의 기파라는 작품이 나왔던 것도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거로 생각해요. 지금은 한국과학문학상이라는 상 자체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으면서 네. SF 장편 소설로 데뷔를 할 수 있는 없었던 루트가 생긴 거죠. 이 상 없었더라면 네. 접을 뻔했어요. 그러면 신인상 받고 나서 네. 그 정통 소설로 네. 거의 10여 년간 뭐 하셨어요, 그러면? 회사를 다녔습니다. 어떤 회사를? 전기회사를 다녔는데요. 누전 차단기 만드는 그런 회사였어요. 누전 차단기? 네. 누전 차단. 네, 네. 누전 차단기? 네. 피 밸브 이런 거 만드는데? 아, 네, 맞습니다. 폴리에틸렌? 네. 친환경 플라스틱? 어, 아니 소설 쓰다가 왜 글로 들어가셨어? 그걸로 돈이 되진 않으니까 투잡을 뛰어서라도 소설은 계속 쓰는 걸로 하게 된 거죠. 이 기파는 그 동네에서는 크게 화제가 됐던 소설 아닙니까? 그럼요. 그 뒤로 좋은 소식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에피지니스로. 임 작가님 좋은 소식은 다 그거니까. 아 그럼요. 그래서 아유. 박해월 작가님이랑 메일을 몇 편 주고받았던 적이 있는데 네. 반드시 정말 잘 될 감사했습니다. 작품이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자 내용을 좀 더 여쭤볼게요. 자 이 선배 성공을 보고 그러면 나도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네. 요거 안 되면 접는다 이런 심정이었어요? 그거 안 되면 그냥 내가 만족하는 소설이나 써야겠다였어요. 근데 그 마지막 테스트가 요 SF였어요? 네, 맞아요. 하마터면 다들 안 될 뻔한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설로 먹고 사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너무 소개할 게 많은 우리 박 작가님 본인 소설 중에 야 내가 생각해도 이 소설 이 플롯 야 이 상상력 그런 거 하나씩 소개해 주십시오 일단. 단편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발표한 소설 중에서 내 손 안의 영웅 핸디 히어로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핸디 히어로. 네. 네. 소중한 작품 이름입니다. 좀 판타지적인데 전 세계 사람들 중 10% 인구가 그런 초능력을 가지게 돼요. 초능력 임 작가님 장르인데. 그러게요. 네. 저 슈퍼히어로물을 네. 썼었고 초인물이라는 일종의 장르가 또 있죠. 그렇죠. 인구 10%가 초인이에요. 네. 그런데 주인공은 공시생인데 공무원 시험 치다가 초능력을 각성하게 되거든요. 시험은 망하고 예. 재수를 하기보다는 이 초능력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찾아보니까 초능력 공유경제 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배달앱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공유경제 자체에 대해 좀 내재한 털리는 게 있죠. 공유경제 시스템에서 플랫폼에서 착취당하는. 네, 네. 플랫폼에서 착취당하는 게 있죠. 연결을 거부하면 더 건수가 안 들어온다던가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주인공이 위치까지 가야 되는데 위치까지 가려면 직선 경로가 그어져서 시간을 맞출 수가 없다던가. 네, 그래서 주인공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돈이 안 되는 걸 깨닫고 그 주인공의 초인적인 능력은 뭐예요? 예, 전기 방출이라서 그래서 감전되지 않고 휴대폰을 충전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소소하네요. 예, 그러다가 한 인물을 만나게 돼요. 모 회사에서 휴대폰 만드는 일을 하다가 네. 나오게 됐어요. LG인데. 그 인물은 네. 그 대지를 뒤흔드는 그런 초능력을 가지게 돼요. 아 이제 네, 한 사람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은 네, 초능력이 대지를 흔드는 거예요? 네, 대지. 그런데 지진처럼? 네, 혁신이란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런 초능력을 발현한 거죠. 아. 네. 그런데 그 등장인물이 주인공한테 새로운 색다른 어떤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앱의 허점을 파헤치는 어뷰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다 뭐 주인공은 자기가 초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게 오히려 전혀 특별하지 않고 자신이 특별함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이유가 되기만 한다는 걸 깨닫고 다시 공무원 시험으로 돌아간다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처음에 주인공이 그 초능력을 동사무소에 등록하러 가요. 내가 이런 초인이다 하고 그 초인 등록하러 가요. 초인 등록증. 네, 초능력 뭐 안전교육도 듣고요. 네. 그런데 주인공이 초능력 공무원을 안전교육. 보면서 경멸하는 거죠. 아 나는 안정 추구하지 않고 정말 멋있는 프리랜서 디지털 노마드가 되어 살아가야지 이렇게 하는데 정작 마지막에
그 어뷰징이 너무 판이 커져가지고 네. 주인공은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그 공무원한테 도움을 받게 돼서 구원을 받아요. 알고 보니 그 공무원이 A+급 초인인데 초능력 갖고 있으면 너무 불편하기만 하니까 네. 그냥 그 초인 직렬에 가산점 받고 7급 공무원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였어요. 아, 그래서- 초인 가산증으로. 네, 그래서 주인공도 그걸 보고 깊은 깨달음을 얻고 나도 초인직에서 3점 가산점 얻으니까 다시 공시로 돌아갑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슈퍼히어로의 초능력보다 공무원 네, 네. 합격의 안정성이 더 네, 좋은 네. 사회를 풍자하는 거예요. 네, 보통 그런 내용을 써요. 제가 최근에 본 소설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네. 최근이 아니라 몇 년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저도 기파가 최근 몇 년간 가장 좋은 장편 소설이었어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았던 게 뭐였냐면 그 괴물을 묘사할 때 다마스만한이라고 하는 묘사가 나와요. 예. 그래서 작은 본고. 예. 네네 외국에서는 나올 수 없는 참신한 비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거 서로 칭찬해주고 그래요? 아니요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디테일이 강하시구나. 예. 초인 가산점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인 직렬 이런 거. 상상력하고 실제 있는 현실하고를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 걸 잘합니다. 그런 걸 잘한다는 건 제가 듣고 판단할게요. 그런 걸 잘한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천 작가님. 네, 단편 소설집 표제작이었던 소설인데요. 한 아이가 유치원에 가요, 어린 아기가. 네. 근데 친구가 배꼽을 자꾸 파는 거예요. 어린애들 그런 경우 있죠. 네, 그 주인공이 선생님한테 일러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웃으면서 라연아 저건 배꼽이잖아 라고 했는데 그 주인공의 배에는 배꼽이 없는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 놀래서 전화를 해요, 엄마한테. 간호사인 엄마가 오더니 배꼽이 없을 수도 있죠. 뭘 그렇게 소란이에요? 그 아이는 알에서 태어난 아이이고 엄마의 성별이 특정되지 않은 애인이 외계인인 거예요. 자신의 성별을 갑자기 그렇게 가나요? 네. 어렸을 때 알게 돼요. 그래서 애기가 라연이가 충격을 받고 근데 엄마가 뭐 어때? 너네 유치원도 막 잘 찾아보면 외계인도 있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요. 너 상관하지 말고도 외계인 마라. 많아. 네. 인간은 서로 다 달라. 뭐가 그렇게 중요해? 얼굴을 모르는 외계인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의 성향을 닮아서 이 아이는 사랑하는 상대의 성별에 맞춰서 인체가 변화해요. 계속. 만약에 내가 여자를 사랑하면은 이 여자의 모든 걸 닮고 싶어서 같이 여자가 되는 거예요. 또 여자랑 친구도 여자로 변하고. 네, 근데 사랑하게 되면 또 친구보다는 네. 조금 더 섹슈얼한 사랑을 느꼈을 때 이 사람과 신체 접촉을 하고 싶다라는 느낌의 어떤 사랑을 느끼면 상대가 남자예요. 그럼 남자로 변하는 거예요? 아니면 남자로 변해요. 똑같은 성별로. 사랑하게 된 상대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곤란하잖아. 재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그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네. 여중에서 어떤 친구를 만났고 대학교에서 어떤 선배를 만났고 나중에는 결국에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중편 정도의 소설인데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받아들여? 매번 변하는데. 그냥 나는 외계인이구나. 앞으로 이 꾸준히 정체성이라는 게 네. 성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네, 나는 외계인이고 나를 부정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소설인데 제목이 어떤 물질의 사랑이에요. 이건 처음 들어본 종류의 상상력이다. 젠더 문제를 아예 외계인까지 가버린 거 아니에요? 네. 임 작가님 머릿속에 이건 영화로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좋은 성장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성장물 아닌가요? 맞아요. 그죠? 네. 사회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을 네. SF적인 장치로 표현한 훌륭한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이제 영화 관계자도 올 때 저렇게 프레젠테이션 저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단가는 3,000 되겠습니다. 자, 박혜울 작가님. 저는 사실 발표한 편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소개를 하나 하자면은 우리는 이 별을 떠나기로 했어. 그 책에 요람행성이라는 제 단편이 실려 있어요. 요람행성. 네, 먼 미래에 지구가 황폐화돼서 사람들이 생존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세계관을 밑에 깔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람행성이라는 테라포밍만 좀 잘하면 인간이 살 수 있을 만한 행성이 발견이 돼요. 요람행성을 테라포밍을 하려면 어느 정도 제반이 좀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반을 닦으러 간
노동자예요. 그래서 쓰레기 처리사입니다. 그 행성은 좀 손을 봐줘야 돼. 네네. 예, 미리. 그래서 미리 식물 같은 것도 미리 좀 심어놔야 되고 그래야 이제 대기 조건이 좀 바뀌어서 네. 사람이 숨도 쉴 수 있고. 그 선발도로 가서 네네. 근데 자기 혼자만 가요.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쓰레기차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이렇게 학력이 높지도 않고 또 난민 출신이에요. 자기 고향이 있었는데 해수면의 변화로 인해서 결국엔 땅을 잃고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구나. 네 사라져 버렸어요. 어. 그래서 탈출을 하다가 엄마도 잃고 아빠도 잃고 자기랑 자기 동생만 이주를 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래서 살아가는데 그 요람 행성이라는 행성이 발견이 됐는데 쓰레기 처리소만 뽑는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번다. 30년 정도 되게 고독하거든요. 고독하고 고독하겠지. 30년이나 네. 혼자. 그래서 처음에는 폐기물만 나오면 그걸 치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테라포밍이 네. 지구로 강제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 그렇지, 행성을. 그러다 보니까 토착 생물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주인공은 잘하면은 우리도 이런 곳에 살 수 있겠구나. 내가 개간 잘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는 지구인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뭐지? 우리 천 작가님은 이제 젠더 문제하고 SF가 붙었고 박 작가님은 기후 변화 그리고 뭐 난민 문제, 네 맞습니다. 노동 문제, 환경 파괴 뭐 이런 거하고 갖다 붙었네 보니까 저희가. 네. 최근 그 신세대 SF 작가의 특징인가요 이게 임 작가님? 저는 제 말은 뭐냐면 우리 임 작가님 세계는 완전한 SF, 완전한 판타지에 가까웠는데 현실의 문제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네. 작가의 개성이 더 도드라지는 장르가 SF예요. 왜냐하면 작가가 어떤 소재를 선택하느냐에서부터 작가의 어떤 시선이나 문제의식 같은 것이 반영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걸 SF 장르에 힘을 입어서 그걸 강조하고 과장하고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실험을 하기 좋은 장르가 SF인 거죠. 그거 그 부분만 딱 강조해서 그 부분만 미래로 바꾼다든가 그럴 수 있으니까 매우 현재적 문제의식이니까 이런 거하고 딱 붙냐 이거지. 히트치는 요즘의 SF 트렌드는. 많이 붙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우리 임 작가님 시대하고 좀 다르네. 라떼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임 작가님은 이제 이게 영화가 되나? 먹고 살 수 있나? 네. 제가 SF 영화에서 즐겨보던 그 장면에 가까운 구상을 많이 하시던데 좀 다르네. 아직 냉전일 때는 많은 세상의 문제들이 소련과 미국의 투쟁으로 모든 게 기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90년대까지인 거지. 90년대.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세계를 침공한 외계인들과 싸운다든가 뭐 이런 주제가 잘 먹혔다면 이제는 자본주의가 되게 고도화되고 저성장 사회에서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의 불안을 안고 있고 시스템이 모순을 안고 있고 뭐 이런 시대다 보니까 다 개개인의 그런 미시적인 문제가 글로 쓰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여튼 좋은 말이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저는 또 신화의 해방자라는 소설을 바로 자기 잘하는 네. 거. 신화의 해방자. 네, 좀 약간 해리포터 같이 네. 모든 사람들이 마법을 쓸 수 있고 그리고 용도 막 따라다니고 뭐 그런 세상이에요. 주인공 유소연은 동식물을 네. 좋아했는데 생물학을 전공하게 됐어요. 이게 생물학을 전공하면 아무래도 동물 실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방황하다가 자기 속에 있는 마법의 재능을 알게 돼요. 그래서 마법공학을 전공합니다. 마법공학. 네, 마법공학에 복전합니다. 근데 막 졸업을 하고 보니까 생물학과 마법공학을 전공한 사람은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마법공학은 뭡니까? 예를 이건 이야기를 전개하다 보면 네.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곧 그런 세계 5차 산업혁명이 불꽃이 피어올라요. 한국에 그런 모기업과는 관련 없는 셀트린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셀트린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관악산에 사는 이스켄데룬이라는 용이랑 협상을 해서 이 용한테 세포를 얻어내게 된 거예요. 그 세포를 얻어내서 이 세포를 네. 복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용의 장기나 기관은 최고급의 신소재인 거예요. 그래서 셀트린이 셀트리온 아니고 셀트린. 셀트린 예. 절대 셀트린. 그래서 한국 셀트린이 용의 가죽이나 이런 것들을 복제해서 팔고 그리고 미국의 파이자 이게 3년 전에 쓴 소설이라서 파이자 이렇게 많이 회자될 줄 몰랐는데 근데 파이자는 붉은 용의 그런 장기 기관을 팔고 있고 그리고 셀트린에서는 보라색 용의 장기 기관을 팔고 있어요. 예. 근데 마침 이런 5차 산업혁명의 불꽃에 유소연이 딱 맞는 인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생물학도 할 줄 알고 마법공학도 할 줄 아니까. 마법공학. 네, 그래서 셀트린 공장에 유소연이 들어갑니다. 예. 셀트린에서는 쥐의 등에다가 용의 세포를 이식해서 세포를 기르는 직으로 생산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유소연은
그런 힌지 중에서 용의 세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은 힌지들을 예. 도태시키는 그런 일을 해요. 실패한 거지. 네, 근데 유소연은 동식물을 좋아하는데 예. 이런 일을 하니까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 어느 날 너무 용처럼 변한 쥐를 발견해요. 근데 유소연은 이 쥐한테 용순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예. 몰래 가져가서 기르는데 용순이가 너무 많이 커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진데 네. 용의 이게 날개. 용처럼 네 정확해요. 이게 용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셀트리안 들키면 큰일 난다. 그런데 그 용의 몸은 용의 몸으로만 상처 입힐 수 있어요. 그래서 유소연은 용순이를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니, 들키면 안 되니까 예. 어느 순간에 용순을 죽여야 되겠다. 네, 그래서 도태된 쥐들에서 용의 이빨을 뽑아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용순이를 찌르는데 예. 오히려 용순이가 커다란 폭발을 일으키고 그 모두한테 들켜버린 거예요. 그 용순이가 유소연한테 오히려 앵기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주인인 줄 알고. 네, 그래서 유소연이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뭐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뭐 이런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데 구속되어 있었고, 근데 그 용순이 모습을 보면서 뭔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타이밍에 깨닫네요. 원래 삶은 뭐 이상한 타이밍에 깨닫게 돼요. 어쨌든 네, 그래서 용순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네. 용순이가 폭발하고 물리적으로 폭발했다는 거. 네, 그 원래 소설은 좀 극단적인 상황에서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런 깨달음을 얻어야 맛있습니다. 네, 그래야 폭발했어. 맛있습니다. 네, 용순이가. 그래서 날개를 펼쳐요. 유소연도 용순이와 함께 날아오르고 떠납니다. 사람들은 다시 그들을 찾지만 찾아내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우 깊은 여운을 주면서 결말이 용을 죽였다. 그러니까 네. 용처럼 날개가 난 쥐와 함께 네. 그 폭발이라는 건 진짜 네, 팡! 물리죠. 네, 그래서 신화의 해방자지요. 이게 어떻게 팔리고 있지? 아니, 원래 좋은 문학은 요약이 안 돼요. 근데 정말로 저는 이 작품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마지막에서 네. 실제로 신화 속의 존재인 드래곤이 이제 인간과 우정을 쌓게 되고 그게 해방되는 순간에서 주는 카타르시스가 있거든요. 네. 이게 약 파는 것처럼 네. 느껴지는데 실제 네. 여우는 존재한다. 어쨌든 그래서 그때 갑자기 깨달은 주인공과 그렇죠. 예, 쥐 드래곤은 사라집니다. 같이 사라지고 네, 행복을 찾아서. 여운을 남긴다. 쥐 드래곤. 네, 네. 쥐들의 깊은 여운을. 네. 잘 팔리는 거죠, 이 소설들이 작가님의. 저는 인쇄가 못 따라가죠. 좀 자괴감 드네요. 그냥 그럭저럭 팔리면. 자, 이 소개할 소설이 또 많이 있는 거죠 지금. 네. 네, 많지만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단하다. 왜냐하면 어떤 작가의 창작 세계에 빠져들면 자꾸 쳐다보게 되거든. 작품 세계를 조금 이해할 것도 같아요. 예. 아직 단면만 보시면 저는 잘 커팅된 다이아몬드처럼 면이 많습니다. 물어본 것만 답하실래요? 자, 우리 천 작가님도. 예. 저렇게 그 소설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시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가지고 저도 제목을 힘들었습니다. 적어놓고 이게 무슨 내용이었지? 본인 썼는데. 네. 그러면 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청개의 파랑에 아. 대한 줄거리를 좀 이걸로 유명해지셨으니까. 네. 그래서 어제도 성북구 환책계 선정 후보에 올라왔고 막 요즘 행사를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렷해요 내용이. 이 책은 AI 칩이 심어진 로봇 기수에 의해서 시작이 돼요. 로봇 기수라는 건 말 타는 기수? 네, 말기수. 그래서 이 근데 설정이 기수가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에요. 로봇인데 그래서 이 설정이 이제 근미래인데 낙마하면 사람의 목숨이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한 직업이니 위험을 아예 없애려고 로봇으로 태우자. 네. 가볍고. 네, 가볍고 작은 이제 로봇 기술을 만들면서 말의 경마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기수는 단순히 이제 말만 잘 타면 됐을 것을 네. 내가 자의식을 가져버렸구나. 네.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하늘을 바라보면서 와 저게 뭐지? 이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로봇이 나오는데 이 로봇이 투데이라는 말을 만나게 되고 그 말을 로봇으로서 아끼게 돼요. 직원한테도 저는 투데이와 호흡을 맞추는 건가요? 라는 질문도 많이 던지고 그래서 이 말을 아끼게 되는데 설정이 완전 독특하다 일단. 네, 그래서 이 말이 너무 빨리 달리게 되니까 연골이나 관절 같은 게 빨리 그렇지. 상한 거예요. 그래서 경주를 뛴 지 2년 만에 이제 안락사를 눈앞에 둔 거예요. 이제 뛸 가치가 없으니까 이 얘가 자기를 힘들어하는 거를 로봇이 느끼는 거예요. 얘가 나를 무거워하고 있구나를 느끼고 스스로 떨어져요 한번. 이제 그게 첫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 야 찌가다고. 슬퍼. 야. 벌써 슬퍼. 이제 시작인데. 야, 도입부터 여운이 있어. 그래서 심 작가님은 여운이 있다고 계속 강조해야.
여운 있을까 말까 하는데. 오. 그래서 말은 안락사를 앞두고 있고 로봇은 폐기 처분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야 주인공인 연재라는 소녀가 나와요. 그 소녀가 인간. 네, 인간 주인공. 네, 그래서 그 소녀는 로봇의 천재예요. 로봇을 만드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집이 그렇게 잘 사지는 않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꾹꾹 눌러놓고 있던 아이가 경마장에 우연히 갔다가 고장난 그 기술을 보고 자기가 알바해서 모은 돈을 탈탈 털어서 제발 달라고 애원을 해서 사와요. 그래서 걔를 고쳐요. 원래는 뭐 카본 같은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졌지만 얘는 돈이 없으니까 알루미늄 같이 무거운 것들을 이용해서 망가졌던 로봇의 하반신을 다시 만들고 친구가 되면서 말을 살릴 수 있는 궁리를 같이 둘이서 이제 인간과 로봇이 같이 고민을 하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로 생모났잖아 당신이. 아니요, 중요한 건 일주일 뒤에 안락사가 되는데 2주 후인 경마에 나가게 되면 목숨을 일주일 더 연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 경마에 나가보자라고 해서 고군분투를 해서 말을 다시 경주에 세울 수 있게 돼요. 근데 문제는 얘는 빨리 달리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습을 하냐면 천천히 달리는 연습을 해요. 다 같이. 흥분하지 않고 주로에 서도 막 전속력으로 달리지 않고 그냥 느리게 걷는 연습을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1등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경주에 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말이라는 게 들어가면 본능적으로 뛰게 되는데 그래서 다치지 않게 경주는 나가되 천천히 뛰도록. 그래서 야 찡한데 이 결말 여우 두 번째 왔어 지금. 이 결말이 진짜 슬프거든요. 이 다음이 다 우신다고 하는데 너무 슬프라 결말은 말하지 않고. 이 소설을 읽고 나서는 사람들이 울컥한다. 네네. 결말이 정말 슬퍼요. 울컥할 것 같아 벌써. 네, 추천드립니다. 꼭.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 심 작가님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운 강제주의 하시는데. 아하, 이걸로 상 받았구나. 저는 제목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1000개의 파랑이라는 너무 제목이 원래는 원제가 이게 아니었죠. 네, 이게 제목 같이 고민해 주셨잖아요. 그 임태현 같이 고민해 작가님이. 주세요. 왜냐면 이걸 공모전에 이제 그 한국과학문학상에 내시기 전에 작가들끼리 함께 모여서 같이 임 작가님이 그때마다 상담력을 해주시는구나. 서로 아무래도 서로 비즈니스를 아니까. 이 제목이 팔릴까요 이런 거. 그때도 이제 마지막 문장도 너무 좋았고 근데 그때는 제목이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일단 그 로봇 이름이 콜리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콜리라고 붙여놓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그래서 너무 작품이 좋은데 제목이 콜리라는 고유 명사면 과연 사람들이 집을 것인가? 1000개의 파랑이라는 게 뭐예요?